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과정은 인트로 투 텍, 즉 테크니컬 다이빙 입문 과정입니다. 이 과정에서는 단순히 이론만 배우는 게 아니라 테크니컬 다이빙에서 사용하는 장비와 기술도 함께 살펴보게 될 거예요. 이 과정이 끝날 무렵에는 테크니컬 다이빙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여러분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좀 더 명확하게 감을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 본격적인 수업에 들어가기 전에 몇 가지 서류를 먼저 작성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의 기본 정보, 두 번째는 다이빙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해 인지하고 동의하는 면책 동의서, 그리고 세 번째는 건강 상태를 체크하기 위한 의료 서류예요. 이런 절차는 다이빙의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부분이니 꼼꼼히 작성해 주세요. 이제 서로를 좀 더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게요. 간단히 본인 소개와 다이빙 경험을 말씀해 주시고 특히 어떤 다이빙에 관심이 있는지도 알려주세요. 테크니컬 다이빙은 정말 다양한 분야가 있거든요. 이걸 통해서 앞으로 여러분에게 가장 적합한 방향을 함께 찾아갈 수 있을 겁니다. 지금부터 소개할 이 5기관은 모두 인터내셔널 트레이닝이라는 하나의 그룹에서 운영하는 교육 브랜드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배우게 될 인트로 투 텍은 바로 TDI의 교육 과정이죠. SDI는 레크리에이션 다이빙, TDI는 테크니컬, ERDI는 공공안전 다이빙, PFI는 프리다이빙, 그리고 FRTI는 응급처치를 다루는 교육기관이에요. 이 과정의 목적은 테크니컬 다이빙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 이론, 장비, 기술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갖추도록 돕는 데 있습니다. 수업을 진행하면서 자신이 어떤 분야에 흥미가 있는지 파악하고 어떤 교육을 더 받아야 할지도 자연스럽게 정리될 거예요. 또한 이 강의는 단순히 테크니컬 다이빙에만 국한되지 않고 전체적인 다이빙 실력 향상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이 과정에서는 6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먼저 테크니컬 다이빙이 뭔지 개념부터 정리하고 사용하는 장비와 기체 그리고 실제 활동 사례를 소개할 거예요. 또한 테크니컬 다이빙에 입문하기 전에 어떤 스킬들이 필요한지도 알려드리고 과정이 끝난 후 어떤 교육을 이어가야 할지도 제안 드릴 겁니다. 이 강의를 듣기 위해선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만 18세 이상이거나 부모 동의가 있다면 15세 이상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SDI 오픈워터 다이버 또는 동등 자격을 보유해야 하며 다이빙 로그가 25회 이상이라야 합니다. 이 과정은 먼저 교재나 이러닝으로 스스로 이론을 공부합니다. 언제 어디서든 자유롭게 학습할 수 있어요. 수업 전에 미리 공부해두면 훨씬 이해가 쉬워집니다. 그 다음 학과 강의 시간에 강사와 함께 이론 내용을 정리하고 궁금했던 부분을 질문하며 확실히 이해합니다. 예시나 실제 경험을 통해 더 쉽게 배울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개방수역 교육 다이빙에서는 바다나 호수와 같은 실제로 다이빙 환경에서 연습을 합니다. 배운 스킬들을 반복하며 몸에 익히고 진짜 다이버로 성장하는 단계입니다. 이 과정에서 필요한 장비를 소개할게요. 다이빙 할 시간이나 수심에 맞는 충분한 용량의 탱크가 필요합니다. 주 실린더에는 호흡기와 보조 호흡기가 있어야 하고 잔압계도 꼭 달려 있어야 합니다. 다이브 컴퓨터도 필요해요. 사용할 탱크 구성에 맞는 BCD를 사용해야 해요. 예를 들어 더블 탱크면 백플레이트와 윙의 조합이 필요하고 사이드 마운트면 전용 BCD를 써야겠죠. 릴과 SMB 또는 리프트백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다이빙 장소 수온에 맞는 웨슈트나 드라이 슈트를 입어야 해요. 마지막으로 수중에서 간단한 메모를 하거나 버디와 소통하기 위한 슬레이트나 웹노트가 있어야 해요. 오늘 강의 내용 중에서 궁금하신 점이나 추가 설명이 필요한 부분 있으면 알려주세요. 제1장 테크니컬 다이빙이란 무엇인가? 이 장에서는 테크니컬 다이빙이 정확히 무엇인지 정의하는 것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테크니컬 다이빙의 정의와 그에 포함되는 내용을 이해하면 수강생들은 이 과정을 넘어 추가적인 테크니컬 다이빙 교육을 받을지 여부를 보다 잘 결정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과정을 마치고 나면 여러분은 테크니컬 다이빙이 어떤 개념인지, 스포츠 다이빙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이 분야가 어떻게 발전해왔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더불어 여러분 각자가 어떤 테크니컬 다이빙 과정에 참가할 것인지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에는 복습 문제를 통하여 여러분이 배운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대부분의 기관에서는 다이빙을 3가지로 분류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즐기는 레크리에이션 다이빙 외에도 산업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상업 다이빙, 그리고 연구를 위한 과학 다이빙이 있어요. 각각 목적도 다르고 요구되는 자격도 다릅니다. 기초 용어부터 정리해 볼게요. 일반 다이버들이 하는 레크리에이션 다이빙은 취미 활동이지만 나머지는 직업적인 성격이 강합니다. 레크리에이션 다이빙은 스포츠 다이빙과 테크니컬 다이빙으로 나누어지는데 스포츠 다이빙은 비교적 간단한 레저 다이빙이고 테크니컬 다이빙은 추가 훈련과 장비가 필요한 고급 다이빙입니다.
스포츠 다이빙과 테크니컬 다이빙의 가장 큰 차이점을 정리해 볼까요? 먼저, 스포츠 다이빙은 대부분 초급 교육만 이수하면 바로 즐길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입문 장벽이 낮고 누구나 시작하기 쉬운 형태의 다이빙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장비도 비교적 단순합니다. 반면에 테크니컬 다이빙은 반드시 전문 교육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감압 절차, 혼합기체 사용, 동굴 다이빙, 폐쇄식 제호흡기 같은 고급 영역을 다루기 때문에 전문적인 훈련과 경험이 필수입니다. 또한 사용하는 장비도 훨씬 복잡하고 많습니다. 전문적이거나 추가적인 장비가 필요하죠. 예를 들어 추가 탱크, 특별한 호흡 시스템, 백업 장비, 특수 라이트, 그리고 때로는 제호흡기까지 사용하게 됩니다. 스포츠 다이빙과 테크니컬 다이빙에서 사용하는 호흡 기체의 차이를 살펴볼까요? 스포츠 다이빙에서는 주로 공기 또는 나이트록스를 사용합니다. 나이트록스도 산소 함량이 최대 40%까지로 제한되어 있죠. 이렇게 제한된 이유는 높은 산소 농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소 중독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스포츠 다이빙의 수심과 시간 범위 내에서는 이 정도 기체 구성이 가장 안전하고 효율적이기 때문에 특별히 복잡한 기체 관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에 비해 테크니컬 다이빙은 훨씬 폭이 넓습니다. 여기서는 더 다양한 호흡 기체를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트라이믹스, 헬리옥스 같은 혼합 기체를 사용해서 더 깊은 수심까지 내려가거나 감압 시간 단축을 위해 고농도 산소 기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이빙 목적과 수심, 감압 계획에 따라 여러 개의 기체를 단계적으로 전환하면서 사용하게 되죠. 스포츠 다이빙과 테크니컬 다이빙의 수심 제한 차이를 살펴보겠습니다. 스포츠 다이빙은 수심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국제 교육기관에서는 레크리에이션 다이빙의 최대 수심을 40m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보다 얕은 수심에서도 충분히 재미있고 안전한 다이빙을 즐길 수 있기 때문에 스포츠 다이빙은 주로 이 범위 내에서 활동합니다. 반면에 테크니컬 다이빙은 훨씬 더 깊은 수심으로 확장됩니다. 훈련과 장비, 기체 계획이 갖춰져 있다면 수심 50m, 100m 이상까지도 도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깊은 수심 다이빙은 더 큰 위험과 부담을 동반하므로 철저한 계획, 복잡한 감압 절차, 그리고 다양한 혼합기체 사용이 필수입니다. 이번에는 다이빙 환경과 다이빙 프로파일에서의 차이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스포츠 다이빙은 오버헤드 환경, 즉 머리 위가 막힌 환경에서의 다이빙을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동굴 안이나 침몰선 내부처럼 바로 수면으로 상승할 수 없는 곳은 스포츠 다이빙 범위에 포함되지 않죠. 또한 스포츠 다이빙은 무감압 또는 노스톱 프로파일로 진행됩니다. 즉, 정해진 수심과 시간 범위 내에서 다이빙을 하고 바로 수면으로 안전하게 올라올 수 있도록 계획합니다. 반면에 테크니컬 다이빙은 훨씬 더 다양한 환경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침몰선 내부나 동굴 같은 폐쇄 환경으로 진입하는 다이빙이 가능합니다. 이런 다이빙은 돌아오는 경로를 반드시 기억하고 줄을 설치하며 비상 상황에 대비한 특별한 절차가 필요합니다. 또한 테크니컬 다이빙에서는 단계적 감압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즉, 수면으로 바로 상승하지 않고 여러 수심에서 일정 시간 정지하며 체내 기체를 안전하게 배출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번에는 스포츠 다이빙과 테크니컬 다이빙의 계획과 실행에서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차이를 살펴보겠습니다. 스포츠 다이빙은 비교적 편안하게, 즉 레저 다이빙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느슨한 접근이 가능할 때도 있습니다. 물론 기본적인 안전 규칙은 반드시 지켜야 하지만 수심과 시간 범위가 제한적이고 무감압 한계 내에서 다이빙하기 때문에 계획이 조금 단순해도 큰 문제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테크니컬 다이빙은 전혀 다릅니다. 여기서는 정확한 다이빙 계획과 철저한 실행이 필수입니다. 기체 사용량 계산, 수심별 체류 시간, 감압 정지 시간, 비상 상황 대처 절차 등 모든 것이 세밀하게 계획되어야 하고 실제 다이빙에서 그 계획을 100% 지켜야 합니다. 조금만 계획에서 벗어나도 감압병, 기체 부족, 방향 상실 같은 치명적인 위험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이가 바로 스포츠 다이빙과 테크니컬 다이빙의 가장 중요한 구분점 중 하나입니다. 노아 다이빙 매뉴얼에 나오는 유명한 문구가 있습니다. 느슨하게 하는 감압 다이빙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 말은 감압 다이빙에서는 대충이라는 개념이 전혀 통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감압 절차를 동반하는 다이빙은 그 자체로 위험 요소가 많고 작은 실수 하나가 심각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감압 시간을 줄이려고 서둘러 상승하거나 감압 정지 수심에서 체류하는 시간을 줄이는 경우 체내에 남아있는 기체가 제대로 배출되지 않아 감압병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체 계획이 조금만 잘못돼도 상승 중에 기체 부족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테크니컬 다이빙은 철저한 사전 계획이 생명입니다. 어느 수심에 얼마나 머무를지, 어떤 기체를 쓸지, 감압은 어떻게 할지, 심지어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대처 방법을 선택할지도 미리 계획해야 해요. 테크니컬 다이빙에서는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즉시 수면으로 올라갈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동굴 속이나 침몰선 내부에 있거나 깊은 수심에서 감압 절차를 진행 중일 때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테크니컬 다이버는 항상 예측 가능한 모든 비상 상황에 대비해야 합니다. 환경과 계획에 맞는 장비뿐 아니라 백업 탱크나 백업 조명처럼 위기 상황에서 사용할 장비도 준비해야 합니다. 부력 조절, 기체 전환, 비상 절차 수행 능력 등은 몸에 완전히 익어 있어야 하며 위기 상황에서도 자연스럽게 나와야 합니다. 갑작스러운 문제에도 침착하게 대응하고 세운 계획을 끝까지 지키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테크니컬 다이빙은 철저한 준비와 침착한 실행이 생명을 지키는 핵심입니다. 스쿠버 장비는 1943년에 프랑스의 엔지니어 에밀 가냥과 해양 탐험가 자크 이브 쿠스토에 의해 발명되었습니다. 이들이 만든 장치는 압축 공기를 수중에서 호흡할 수 있도록 해주었고 당시로서는 혁신적인 기술이었습니다. 이 장비는 곧 제2차 세계대전에서 연합군이 특수작전, 특히 해상 침투와 폭파 임무 등에 활용하게 됩니다. 전쟁이 끝난 후 이 장비를 사용했던 참전 군인들이 귀국하면서 스쿠버 다이빙이 일반인들에게 소개되었고 취미와 스포츠로 점점 확산되었습니다. 즉, 스쿠버는 군사 장비에서 시작해 대중 레저로 발전한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쿠버 다이빙 교육의 역사와 테크니컬 다이빙의 발전 과정에 대해 좀 더 알아볼까요? 민간 다이빙의 초기 시절에는 스포츠 다이빙이라는 개념이 생기기 전 강사들은 대부분 군 출신 다이버였습니다. 훈련은 군대식으로 진행되어 길고 세부적인 내용이 많았고 체력적으로도 상당히 힘든 과정이었습니다. 그러다 1954년 미국 로스앤젤레스 카운티에서 최초의 레크리에이션 다이빙 교육기관이 탄생합니다. 이후 1960년대 중반까지 여러 단체들이 생겨났고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공인기관이 승인한 표준 교육을 제공해 누구나 안전하게 다이빙을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죠. 이렇게 스포츠 다이빙은 점점 더 대중화되었습니다. 참여자를 늘리고 입문 과정을 단순화하며 가능한 안전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발전했습니다. 그 결과 초급 교육은 간소화되었고 활동 범위도 비교적 제한적으로 설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일부 다이버들은 이러한 제한이 답답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들은 더 깊이, 더 오래, 더 다양한 환경에서 다이빙하기 위해 군사 다이빙 절차와 상업과학 다이빙 기술을 참고하며 새로운 영역을 개척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테크니컬 다이빙의 시작입니다. 1985년에는 테크니컬 교육의 첫걸음이었던 나이트록스 교육이 시작되었고 이후 감압 절차, 트라이믹스, 제호흡기, 동굴 다이빙 등 다양한 분야로 확장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TDI, 즉 Technical Diving International은 세계 최대이자 가장 혁신적인 테크니컬 교육 단체로 초기 나이트록스 개척자들의 노력에서 출발했습니다. 현재 TDI의 교육 과정에는 나이트록스와 어드밴스드 나이트록스, 감압 절차, 익스텐디드 레인지, 트라이믹스, 어드밴스드 트라이믹스, 제호흡기, 어드밴스드 침몰선 다이빙, 동굴 다이빙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스포츠 다이빙과 테크니컬 다이빙은 많은 차이점이 있지만 공통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먼저 다이빙은 다이빙입니다. 수심이 얕든 깊든 다이빙의 기본 원리는 동일합니다. 예를 들어 물리학 측면에서 압력 변화, 부력, 기체의 법칙과 생리학적인 측면에서 호흡, 압력 평형, 기체 흡수와 배출 등의 원리는 스포츠와 테크니컬 다이빙에 구분 없이 똑같이 적용됩니다. 그 다음으로 장비의 기능과 사용 방식도 기본적으로 유사합니다. 마스크, 부력 조절기, 호흡기, 탱크 등 핵심 장비는 스포츠 다이버와 테크니컬 다이버 모두 사용하며 목적과 구조는 비슷합니다. 다만 테크니컬 쪽은 환경과 목표에 따라 추가 장비나 변형 장비를 사용하죠. 마지막으로 모든 다이버의 출발점은 오픈워터 다이버 과정입니다. 세계 어느 교육기관이든 기본적인 수중 안전과 장비 사용법, 물속에서의 기본 기술은 이 입문 과정에서 배우게 됩니다. 이 토대가 튼튼해야 이후에 어드밴스드, 스페셜티 그리고 테크니컬 다이빙까지 안전하게 발전할 수 있습니다. 스포츠 다이빙과 테크니컬 다이빙은 완전히 별개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서로 연결된 교육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일부 스포츠 다이빙 프로그램은 고급 테크니컬 다이빙으로 가는 기초를 다지는 과정입니다. 예를 들어 침몰선 다이버 스페셜티 과정을 수강하면 침몰선 침투 기술, 안전 절차 등을 배우게 되는데 이 경험은 고급 침몰선 과정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또한 몇몇 스포츠 다이빙 과정은 테크니컬 다이빙에 직접적으로 적용 가능한 기술을 제공합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드라이슈트, 수중 내비게이션, 레스큐 다이버 과정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배우는 장비 운용, 위치 파악, 비상 대처 능력은 테크니컬 다이빙에서도 그대로 활용됩니다. 그리고 스포츠와 테크니컬 다이빙 모두 단계적인 연속 교육 과정을 갖추고 있습니다.
기초부터 시작해서 점차 난이도를 높이는 진도식 커리큘럼이 마련되어 있으며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어 개인의 관심사와 목표에 맞춰 선택할 수 있습니다. 결국 스포츠 다이빙 경험은 테크니컬 다이빙으로 가는 발판이 되고 테크니컬 다이빙에서 배운 고급 기술은 다시 스포츠 다이빙의 안전성과 재미를 높여줍니다. 두 분야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테크니컬 다이빙은 멋지고 도전적인 분야지만 모든 다이버에게 바로 적합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내가 테크니컬 다이빙을 해도 될까를 판단할 때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할까요? 첫째, 사전 조건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테크니컬 과정은 최소한의 다이빙 경력과 일정 수준 이상의 자격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어드밴스드 오픈워터, 나이트록스, 그리고 일정 로그 다이빙 횟수 등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둘째, 강사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경험 있는 강사는 여러분의 현재 실력 경험, 목표를 보고 테크니컬 교육이 적합한지 또 어떤 과정부터 시작하면 좋을지 안내해 줄 수 있습니다. 셋째, 시간과 비용 투자를 준비해야 합니다. 테크니컬 다이빙은 전문 교육비뿐만 아니라 복잡하고 특수한 장비를 준비하는 데에도 상당한 투자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만큼 얻는 것도 많습니다. 새로운 지식을 배우고 더 편안하고 능숙하며 자신감 있는 다이버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한 번에 한 단계씩 차근차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테크니컬 다이빙을 시작한다고 해서 스포츠 다이빙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두 가지를 병행하면 다이빙 경험이 훨씬 더 다양하고 풍부해집니다. 정리하자면 테크니컬 다이빙은 준비와 투자가 필요하지만 그만큼 보람과 성취감을 주는 분야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기본적인 용어, 스포츠 다이빙과 테크니컬 다이빙의 차이점과 공통점을 설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테크니컬 다이빙의 역사, 이 단원에서 학습한 개인적 고려 사항을 바탕으로 앞으로 어떤 테크니컬 교육을 추가로 받을지 여부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복습 문제를 풀어보면서 오늘 배운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1. 다음 중 테크니컬 다이빙에 포함될 수 있는 활동은 무엇인가? 정답은 단계적 감압, 다양한 호흡기체 사용, 침몰선과 동굴의 깊은 내부로 진입입니다. 테크니컬 다이빙은 무감압 범위를 넘어서는 단계적 감압 절차를 포함할 수 있고 공기 외에도 나이트록스, 트라이믹스 등 다양한 호흡기체를 사용합니다. 또한 침몰선 내부나 동굴 속처럼 직접 수면으로 상승할 수 없는 천정이 막힌 환경에 진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2. 테크니컬 다이빙은 일반 스포츠 다이버가 사용하는 장비 외에 추가 장비가 필요하지 않다. 맞는가 틀리는가? 정답은 틀림입니다. 테크니컬 다이빙은 스포츠 다이빙보다 더 깊고 더 오래, 더 복잡한 환경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추가적인 장비가 필수입니다. 예를 들어 여분의 탱크, 백업 호흡기, 백업 라이트, 추가 안전 장비 등이 있습니다. 3. 테크니컬 다이빙은 스포츠 다이버 수준에서 제공되는 교육 외에 추가 전문 교육이 필요하지 않다. 맞는가 틀리는가? 정답은 틀림입니다. 테크니컬 다이빙은 감압 절차, 혼합기체 사용, 폐쇄식 제호흡기 운용 등 고급 기술을 요구합니다. 이런 기술은 스포츠 다이빙 교육 과정에서는 다루지 않으므로 반드시 전문적인 추가 교육이 필요합니다. 4. 테크니컬 다이빙 계획에는 다음 중 어떤 요소들이 포함되어야 하는가? 정답은 명확한 경로와 목표, 수심 시간 고려 사항 및 감압 의무, 기체 선택과 효과적인 기체 관리, 비상 상황 대비입니다. 테크니컬 다이빙에서는 명확한 이동 동선과 목적지를 사전에 확정해야 합니다. 또한 체류 시간과 감압 정지 등의 다이빙 프로파일을 정확히 계산해야 합니다. 환경에 맞는 기체를 선택하고 잔압과 귀환 시점도 사전에 계획해야 합니다. 장비 고장, 시야 불량, 팀원 문제 등 비상 상황에 대비한 예비 계획도 필요합니다. 5. 노아 다이빙 매뉴얼에서 느슨하게 하는 어떤 다이빙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표현했는가? 정답은 감압 다이빙입니다. 노아 다이빙 매뉴얼에서는 느슨하게 하는 감압 다이빙은 존재하지 않는다 명확히 말합니다. 감압 절차는 반드시 철저하게 지켜야 하며 계획을 대충 세우거나 줄이면 심각한 감압병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늘 강의 내용 중에서 궁금하신 점이나 추가 설명이 필요한 부분 있으면 알려주세요. 제2장 테크니컬 다이빙 장비. 장비 구성은 테크니컬 다이버를 스포츠 다이버와 시각적으로 구분짓는 가장 뚜렷한 특징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이 장에서는 기본적인 테크니컬 장비 구성과 표준 및 선택 액세서리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단원을 마치고 나면 여러분은 테크니컬 다이빙 구성에서 사용되는 다양한 표준 장비와 선택 장비의 목적을 설명할 수 있고, 테크니컬 다이빙 상황에서 주어진 장비가 적합한지, 그리고 이 테크니컬 장비들을 관리하는 방법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복습 문제를 통하여 여러분이 배운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테크니컬 다이빙에서는 장비 구성이 안정과 효율을 크게 좌우합니다. 기억해야 할 핵심 원칙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다이빙 환경과 목적에 맞는 적절한 장비를 준비해야 합니다. 계획한 다이빙에 꼭 필요한 장비들을 빠짐없이 준비해야 하며 기체, 라이트, 부력 조절 장비 등 핵심 장비는 이중화하여 백업 장비를 준비해야 합니다. 모든 장비는 간결하게 구성하여 저항을 최소화하고 줄 등에 걸리지 않도록 정리해야 해요. 자주 쓰는 장비는 쉽게 꺼낼 수 있도록 표준 위치에 장착하고 불필요하거나 사용 빈도가 낮은 액세서리는 빼서 단순화합니다. 결론적으로 필요한 것만 효율적으로 배치하고 중요한 것은 중복으로 준비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테크니컬 다이빙에서 주실린더는 말 그대로 생명줄입니다. 여기 들어있는 기체가 곧 여러분의 활동 시간, 수심, 그리고 안전 절차를 결정합니다. 테크니컬 다이빙은 스포츠 다이빙보다 다이빙 시간이 길고 더 깊은 수심에 도달하며 감압 정지가 필수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조건에서는 주 실린더의 용량과 기체 계획이 매우 중요합니다. 계획된 다이빙에서 필요한 기체량을 정확히 계산해야 하며 반드시 비상 상황용 예비 기체를 포함해야 합니다. 이는 장비 고장, 팀원 지원, 예상치 못한 지연 등 다양한 상황에서 안전을 보장합니다. 감압 절차가 있는 다이빙에서는 3분의 1 규칙 계산법을 활용해 기체를 관리합니다. 환경과 목적에 따라 스틸 실린더, 알루미늄 실린더 등 재질과 크기를 선택합니다. 결론적으로 주 실린더의 선택과 기체 관리 능력은 테크니컬 다이빙의 성공과 안전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테크니컬 다이빙에서는 더블 실린더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기체 공급량 증가와 더 긴 다이빙 시간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한쪽 시스템에 문제가 생겨도 다른 쪽으로 전환 가능한 이중화가 가능하여 안전성이 높아집니다. 아이솔레이션 매니폴드는 더블 실린더를 연결할 때 가장 효과적인 방식입니다. 일반적으로 사용할 때는 모든 밸브를 열어두면 두 호흡기가 두 실린더 모두에서 기체를 공급받습니다. 호흡기가 고장 나는 경우에는 고장 난 쪽만 밸브를 닫아 차단하고 나머지 호흡기로 두 실린더 기체를 계속 사용합니다. 탱크목 오링이나 안전 파열판 파손에 의해 치명적 누출이 발생할 경우 해당 실린더를 차단해 나머지 기체를 보존합니다. 이 방식은 완전한 이중화를 가능하게 해 장비 고장 시 생존 가능성을 크게 높입니다. 독립형 더블 실린더 방식은 두 개의 실린더를 매니폴드 없이 독립적으로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기체 공급 자체는 이중화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부력과 기체 관리를 위해 주기적으로 호흡기를 교환하여 사용해야 하고 한쪽 호흡기가 고장나면 해당 실린더 기체를 전혀 사용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듀얼 아웃렛 밸브는 싱글 실린더 하나에 호흡기 두 개를 연결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주호흡기 고장 시 보조 호흡기로 전환 가능해요. 실린더나 밸브에 문제가 있을 때는 완전한 기체 이중화를 구현할 수는 없지만 호흡기 시스템 이중화는 가능합니다. 포니보틀은 작은 보조 실린더로 싱글 실린더 다이버가 비상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포니보틀을 사용할 경우에도 반드시 가장 깊은 수심에서 수면까지 귀환과 감압 절차를 모두 마칠 수 있는 충분한 용량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너무 작은 용량은 실제 비상 상황에서 무용지물이 될 수 있습니다. 테크니컬 다이버들은 딘 방식을 선호합니다. 나사로 단단히 고정돼 요크 방식보다 더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오링이 밸브 안쪽에 고정돼 있어 충격이나 압력 변화에도 손상 가능성이 적습니다. 테크니컬 다이빙에서는 하나의 기체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혼합 기체를 목적에 맞게 사용합니다. 트래블 기체는 깊은 수심으로 이동할 때 사용하고 디코 기체는 감압 정지 시 사용합니다. 이 기체들은 다이빙 내내 착용하거나 귀환 지점에 미리 고정시켜 놓고 이동할 수 있습니다. 보통 PC 전면에 스냅으로 고정하여 장착합니다. 호흡기에는 압력을 채워두지만 실린더 밸브는 잠가둡니다. 이렇게 하면 비상 시 바로 사용할 수 있고 불필요한 기체 손실을 막을 수 있습니다. 테크니컬 다이빙에서는 깊은 수심과 많은 장비로 인해 기체 밀도의 증가와 수중 저항 증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성능이 좋은 호흡기가 필수입니다. 장비가 무겁고 동작이 복잡하므로 호흡기는 빠른 반응과 안정적인 기체 공급이 가능해야 합니다. 모든 주 실린더와 보조 실린더의 각 밸브마다 1단계를 연결합니다. 이렇게 하면 모든 실린더에서 독립적으로 기체 공급이 가능하며
하나의 호흡기가 고장날 경우 다른 호흡기로 다른 실린더의 기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각 1단계에는 2단계 하나만 연결합니다. 이렇게 하면 호스 배치가 간단해지고 엉킴 위험을 줄이며 기체 흐름이 안정적입니다. 또한 테크니컬 다이버들은 보통 사용하는 주 호흡기와 가끔 쓰는 성능이 떨어지는 보조 호흡기 조합 대신 고성능의 2단계 호흡기를 2개 이상 사용하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테크니컬 다이버들은 보통 딘 방식을 선호합니다. 딘 방식은 나사 방식이라 연결이 견고하고 오링이 내부에 있어 손상 위험이 낮아요. 요크 방식을 딘 방식으로 변환하는 것은 다이브숍에서 가능합니다. 또한 딘 호흡기는 어댑터를 이용하면 요크 밸브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딘 방식 호흡기는 200바와 300바 전용이 있는데 200바 1단계는 200바 밸브에만 사용할 수 있지만 300바 1단계는 200바와 300바 전용 밸브 모두 사용 가능합니다. 롱호스는 길이가 약 2m 정도 됩니다. 장비가 부피가 크다 보니 기체를 나눠줄 때 긴 호스가 훨씬 편합니다. 특히 동굴이나 침몰선에서는 나란히 수영하면서 기체를 나누어 쓸 수 있어요. 어떤 다이버들은 환경에 맞춰 이보다 더 긴 호스를 쓰기도 합니다. 호스를 배치할 때는 엉킴을 최대한 줄이는 게 목표입니다. 더블 실린더를 쓰면 오른쪽에서 나온 호스는 왼쪽 밸브에, 왼쪽에서 나온 호스는 오른쪽 밸브에 연결하는 식으로 합니다. 그리고 1단계에서 호스를 안쪽, 아래 방향으로 빼주면 다이빙 도중에 다른 장애물에 걸릴 위험이 줄어요. 같은 종류의 장비, 예를 들어 호흡기 2개나 인플레이터 2개는 서로 다른 1단계에 연결해서 한쪽이 고장 나도 다른 쪽을 쓸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넥리스는 예비 호흡기 2단계를 목에 걸어서 고정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면 메인 호흡기가 문제 생겼을 때 바로 예비 호흡기로 전환할 수 있고 팀원에게 기체를 줄 때도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부력 조절기는 테크니컬 다이빙에서 굉장히 중요한 장비입니다. 테크니컬 다이빙 장비들은 상대적으로 무겁고 환경이 거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약한 소재나 연결 부위는 손상되기 쉽습니다. 따라서 내구성이 강해야 합니다. 그리고 부력도 충분해야 합니다. 특히 더블 탱크나 여러 스테이지 실린더를 달았을 때도 수중과 수면에서 충분한 부력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테크니컬 다이버들은 대부분 컴포넌트 시스템을 선호합니다. 이건 부품을 조합해서 쓰는 방식인데 내구성이 강한 하네스, 단단한 백플레이트, 그리고 상황에 맞게 교체할 수 있는 블레더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장점은 환경이나 다이빙 목적에 맞춰 부품을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바다 다이빙에는 큰 부력 블레더를, 동굴 다이빙에는 작은 블레더를 쓰는 식이죠. 테크니컬 다이빙에서는 부력 조절 장비가 하나뿐이면 위험합니다. 그래서 듀얼 블레더 BCD를 쓰기도 합니다. 2개의 블레더가 있지만 한 번에 하나씩만 사용합니다. 만약 메인 블레더가 고장나면 서브 블레더를 부풀려서 상승할 수 있습니다. 듀얼 블레더 말고도 부력을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리프트백을 이용하거나 드라이슈트를 활용하는 방법이죠. 마지막으로 부력 조절기에는 디링과 같이 추가 장비를 연결할 수 있는 포인트가 충분히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스테이지 실린더, 릴, 라이트 같은 장비를 쉽게 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납 포켓이 있으면 백업 마스크, SMB, 절단 공구 등을 안전하게 넣을 수 있어 편리합니다. 테크니컬 다이빙에서 계기류는 안전을 보장하는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최소 기준이 수심 측정 장치 2개와 시간 측정 장치 2개예요. 왜 2개씩 필요할까요? 바로 이중화 때문입니다. 하나가 고장 나도 다른 장비로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하거든요. 수심 측정 장치는 아날로그 수심계나 다이브 컴퓨터, 바텀 타이머 등을 조합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시간 측정은 손목시계, 바텀 타이머, 다이브 컴퓨터 등 다양하지만 테크니컬 다이빙에서는 반드시 2개 이상을 준비합니다. 다이브 컴퓨터의 경우 저가형 스포츠 모델은 무감압 한계를 넘으면 작동이 멈추는 경우가 있어 테크니컬 다이빙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중급형은 감압 프로파일을 처리할 수 있지만 계획 기능이 제한적이에요. 그래서 감압 다이빙 전용 모델을 사용해야 하며 경우에 따라 트라이믹스나 제호흡기까지 호환되는 테크니컬 모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모든 주기체와 보조 기체에는 수중 잔압계가 반드시 있어야 하죠. 기체 압력을 항상 직접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이빙에서 보호는 단순히 편안함이 아니라 안전 문제입니다. 체온이 떨어지면 집중력이 저하되고 판단이 흐려집니다. 심지어 감압병 위험도 높아집니다. 테크니컬 다이버들은 대부분 드라이슈트를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따뜻한 바닷물에서도 장시간 수중에 머무르고 감압 정지 때는 거의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체온이 금방 떨어집니다. 드라이슈트 인플레이션에는 보통 공기를 쓰지만 아르곤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르곤은 열전도율이 낮아 보온에 유리합니다. 그러나 흡입하면 저산소증과 심한 마취를 일으키므로 절대 호흡하면 안 됩니다. 웨이트 조정은 단순히 가라앉게 만들기 위한 작업이 아닙니다. 테크니컬 다이빙에서는 다이빙 종료 시 부력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기체가 소모되면 장비 무게가 가벼워져서 부력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웨이트 종류로는 웨이트 벨트, 웨이트 하네스, 그리고 웨이트 통합형 BCD가 있습니다. 환경과 장비 구성, 그리고 다이버의 체형에 따라 알맞은 방식을 선택해야 합니다. 테크니컬 다이빙에서 사용하는 표준 액세서리로는 첫째, 절단 도구가 있습니다. 수중에서는 라인, 그물, 케이블 등에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최소 2개를 준비해야 하고 양손 어디서든 바로 꺼낼 수 있어야 합니다. 절단 도구의 종류에는 나이프, 가위, 라인 커터 등이 있습니다. 둘째는 수중 슬레이트나 웹노트입니다. 물속에서 말로는 의사소통이 안 되니까 글이나 그림으로 전달합니다. 감압 정지 계획, 방향 지시, 긴급 메시지 등을 적어 쓸 수 있습니다. 웹노트는 휴대성이 좋아 최근 많이 사용합니다. 셋째, 리프트백과 릴입니다. 원래는 리프트백은 물체 인양, 장비 회수 등으로 사용하였고 릴은 경로를 표시하고 찾는 용도로 쓰였지만 테크니컬 다이빙에서는 추가 부력 확보, 수면에서 신호, 상승 지점 표시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됩니다. 마지막으로 수면 신호 장치입니다. 테크니컬 다이빙은 다이빙 시간이 상대적으로 길기 때문에 다이빙 시작 지점과 끝 지점이 멀어서 다이빙 보트에서 다이버를 찾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스포츠 다이빙에서와는 달리 먼 거리에서도 자신의 위치를 알리는 등의 목적으로 신호 장비가 필요합니다. 청각을 이용하는 신호 장비는 호루라기나 다이브 얼럭과 같이 인플레이터를 연결하여 공기를 불어내며 큰 소리를 발생하는 장비가 있고 시각 신호 장비로는 큰 SMB, 신호용 반사 거울, 방수 조명탄 등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스크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계기 숫자도 안 보이고 감압 계획도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백업 마스크는 테크니컬 다이버에겐 필수입니다. 주 마스크가 깨지거나 잃어버렸을 때 바로 꺼내 쓸 수 있도록 BCD나 드라이슈트 주머니에 넣어둡니다. 작은 장비지만 비상 상황에서 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감압 정지 중에 조류나 파도 때문에 앵커 라인이 출렁이면 같이 흔들리면서 체력 소모가 커집니다. 존 라인은 앵커 라인에 고정해서 내가 원하는 위치에서 안정적으로 멈춰 있을 수 있게 해줍니다. 특히 장시간 감압 정지를 해야 하는 테크니컬 다이빙에서는 큰 도움이 됩니다. 테크니컬 다이버들은 보통 스노클을 착용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수중에서 라인이나 구조물에 걸릴 수 있는 얽힘 위험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일부 다이버들은 장시간 수면 이동을 대비해서 스노클을 BCD 주머니에 넣어 다니기도 합니다. 필요할 때만 꺼내 쓰는 거죠. 수중 라이트는 일반 다이빙에서도 시야 확보에 도움이 되지만 침몰선이나 동굴 침투에서는 필수입니다. 종류도 다양해요. 캐니스터형은 배터리 용량이 크고 장시간 사용 가능하고 대형 랜턴형은 밝지만 휴대성은 조금 떨어집니다. 소형 포켓형은 휴대가 간편하고 백업용으로 좋아요. 테크니컬 다이빙에서는 메인 라이트와 함께 백업 라이트도 반드시 챙겨야 합니다. 수중 스트로브는 깜빡이는 빛을 내는 장치로 야간 다이빙이나 탁한 물에서 상승 라인을 표시할 때 유용합니다. 또 수면에서 개인 위치를 알리는 표지로도 쓸 수 있어서 팀원이나 보트가 나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조류가 강한 곳에서 감압 정지 중 표류하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저지 업라인은 바닥이나 벽에 고정하며 상승할 때 표류하지 않도록 기줄을 잡고 그 자리에서 감압 정지를 계속할 수 있게 해주는 비상장치입니다. 특히 보트 다이빙에서 조류가 센 환경에서는 꼭 준비해두는 게 좋습니다. 장비를 주머니에 넣을 땐 그냥 막 넣으면 안 됩니다. 필요한 순서와 사용 빈도에 맞춰 체계적으로 정리해야 해요. 그리고 한 주머니에 너무 많이 넣으면 꺼낼 때 꼬이거나 필요한 걸 찾는데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비상 상황에서는 이 몇 초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장비를 클립으로 달 때는 유선형을 유지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앞쪽에 덜렁거리면 수중 저항이 커지고 라인이나 구조물에 걸릴 위험이 높아집니다. 자주 안 쓰는 큰 장비는 뒤쪽에 달고 자주 쓰는 건 손이 쉽게 닿는 곳에 배치하세요.
그리고 D링을 추가할 수 있지만 한 D링에 너무 많이 달면 필요한 걸 촉감으로 찾기가 힘들어집니다. 클립이나 주머니 외에도 다른 방법들이 있습니다. 툴백은 장비에 직접 달거나 라인으로 매달아 여러 액세서리를 넣어둡니다. 툴라인은 끝에 큰 링이 달려 있어서 거기에 여러 장비를 클립으로 연결합니다. 장비 라인은 보트 옆에 설치해서 입수 출수 시 보조 실린더나 다른 장비를 걸어둘 수 있습니다. 이런 방법은 장비가 많을 때나 보트 다이빙에서 특히 유용합니다. 클립 선택이 정말 중요합니다. 안전하게 잠기면서도 한 손으로 쉽게 열고 닫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장비나 줄에 걸릴 위험이 적은 구조여야 합니다. 불필요한 걸림은 수중에서 큰 위험이 될 수 있으니까요. 이제 여러분은 테크니컬 다이빙 구성에서 사용되는 다양한 표준 장비와 선택 장비의 목적을 설명할 수 있고, 테크니컬 다이빙 상황에서 주어진 장비가 적합한지 그리고 이 테크니컬 장비들을 관리하는 방법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복습 문제를 풀어보면서 오늘 배운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1. 테크니컬 다이버의 장비 선택과 구성에 적용되는 원칙은 무엇인가? 정답은 핵심 장비의 이중화, 유선형 유지, 불필요한 장비 제거입니다. 테크니컬 다이빙 장비는 단순히 많이 갖춘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핵심 장비는 반드시 이중화해서 고장에 대비하고 물속 저항을 줄이기 위해 유선형으로 배치해야 하죠. 그리고 쓰지 않을 장비는 과감하게 빼버려야 합니다. 불필요한 건 오히려 위험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더블 실린더를 사용할 때 가장 선호되고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인가? 정답은 아이솔레이션 매니폴드입니다. 더블 실린더를 그냥 두 개로 따로 쓰면 불편합니다. 아이솔레이션 매니폴드로 연결하면 두 실린더를 하나의 시스템처럼 쓰면서도 한쪽에 문제가 생기면 밸브를 닫아 기체를 보존할 수 있죠. 3. 호흡기 1단계의 이중화를 위해 싱글 실린더에 장착할 수 있는 밸브는 무엇인가? 정답은 듀얼 아웃렛 밸브입니다. 싱글 실린더라도 듀얼 아웃렛 밸브를 쓰면 1단계 호흡기를 두 개 달 수 있어요. 이러면 한쪽 호흡기가 고장나도 다른 호흡기로 바로 전환이 가능하죠. 4. 보조 실린더는 보통 BC의 앞쪽에 부착한다. 맞는가 틀리는가? 정답은 맞음입니다. 보조 실린더는 보통 BC 앞쪽 D링에 클립으로 걸어요. 그래야 손이 쉽게 닿고 필요할 때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5. 실린더 밸브와 호흡기 피팅에서 딘과 요크 중 테크니컬 다이버가 일반적으로 선호하는 것은? 정답은 딘입니다. 테크니컬 다이버는 거의 다 딘 방식을 씁니다. 나사 방식이라 더 단단하게 고정되고 오링이 내부에 있어서 손상 위험이 적거든요. 6. 동굴 다이빙 외에는 긴 호스를 쓸 필요가 없다. 맞는가 틀리는가? 정답은 틀림입니다. 롱호스는 동굴 다이빙뿐 아니라 침몰선, 협소한 환경 그리고 팀원과 공기를 공유할 때도 아주 유용합니다. 단순히 길이가 아니라 안전거리 확보와 이동 편의성이 장점이죠. 7. 다음 중 이중 부력 확보에 사용할 수 있는 장비는 무엇인가? 정답은 BCD 듀얼 블래더 시스템, 드라이슈트, 리프트 백입니다. 부력 확보는 생존 문제입니다. 메인 부력 장치가 고장나면 드라이슈트, 리프트 백 또는 듀얼 블래더 BCD가 대체 역할을 합니다. 8. 테크니컬 다이버는 최소 몇 개의 수심계와 몇 개의 시간 측정 장치를 가져야 하는가? 정답은 수심계 2개와 시간 측정 장치 2개입니다. 계기류는 항상 2개씩입니다. 하나가 고장 나도 남은 하나로 계획을 계속 실행할 수 있어야 하니까요. 9. 추위는 감압병 위험을 높일 수 있다. 맞는가 틀리는가? 정답은 맞음입니다. 체온이 떨어지면 혈액순환이 둔해지고 기체 배출이 원활하지 않아 감압병 위험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보온이 안전의 핵심이에요. 10. 적정 웨이트는 다이빙 중 어느 시점의 부력 특성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가? 정답은 다이빙 종료 시입니다. 기체를 다 쓰고 다이빙이 끝날 때 부력이 중립이 되도록 웨이트를 맞춰야 합니다. 시작 시에 맞추면 끝날 땐 부력이 너무 커져서 힘들어져요. 11. 테크니컬 다이버는 최소 몇 개의 절단 도구를 가져야 하는가? 정답은 2개입니다. 라인이나 그물에 걸릴 수 있으니 절단 도구는 최소 2개 준비하세요. 서로 다른 위치에 달아 양손 어디서든 꺼낼 수 있게 해야 합니다. 12. 리프트 백과 릴은 테크니컬 다이빙의 표준 장비다. 맞는가 틀리는가? 정답은 맞음입니다. 리프트 백과 릴은 단순 회수용이 아니라 부력 보조, 표면 신호,
항법 등 다양한 용도에 쓰입니다. 그래서 표준 장비로 분류됩니다. 13. 최소한 다이버들 각자 수면 신호 장치로 갖춰야 하는 두 가지 방식의 신호 장치는 정답은 청각과 시각입니다. 수면에서 나를 찾게 하려면 소리와 시각 신호 모두 준비해야 합니다. 호각과 SMB의 조합이 가장 일반적입니다. 14. 백업 마스크는 테크니컬 다이버에게 실질적인 이점이 없다. 맞는가 틀리는가? 정답은 틀림입니다. 마스크가 없으면 계기 확인도 계획 점검도 불가능합니다. 백업 마스크는 작지만 비상 상황에서 엄청난 차이를 만듭니다. 15. 테크니컬 다이버에게 유용할 수 있는 라이트 종류는 무엇인가? 정답은 캐니스터형 라이트, 대형 랜턴형 라이트, 소형 포켓형 라이트, 수중 스트로브입니다. 라이트는 환경과 목적에 따라 다르겠습니다. 메인으로는 캐니스터형을, 백업으로는 포켓형을, 탁한 물에서 상승 라인 등을 표시하는 용도로는 수중 스트로브를 준비하죠. 필요에 따라 대형 랜턴도 씁니다. 오늘 강의 내용 중에서 궁금하신 점이나 추가 설명이 필요한 부분 있으면 알려주세요.